앞서 그 송기춘 교수님 발제에서 항소심 범죄 이유나 양 인정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이 발제에서는 첫째 이 공직선거법 제205조 1항이 처벌하는 이번 그 항소심 재판 판결이 에서 피고인의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또는 처벌에서 제외되는 의사표현, 의견 표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05조 제1항의 위헌성, 또는 해당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내용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 심사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를 보시면 이 장애 사건에 대한 실체적 법리적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사실이 된 2018년 5월 29일 열린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그리고 2018년 6월 5일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내용을 그 법원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앞에 알파벳으로 넘버링을 붙여서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발제문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살짝 한번 먼저 보면은 발제 송기춘 교수님이 해주셨지만은 범죄 사실이 될 건 첫째 이렇습니다. 김영관 상대 후보자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그러자 피고인은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58페이지죠. 그런 일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그런 일 없다고 한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벌금형 직기 상실되는 벌금형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60페이지부터 한번 보면은 그러면은 그 피고인의 해당 발언이 사실 행위인지 의견 표명인지 이 여부부터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언론의 자유, 말 그러니까는 언론, 말로써 논하는 것, 생각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보호 영역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헌법에 표현의 자유 이러지만 사실은 그게 의사 표현의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보호하는 거고, 그러면 사실행위에 대해서 안경을 안경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사실이거든요. 평가 이게 안경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이제 생각인 거죠.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이런 안경이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가치 판단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이고, 또 이게 안경을 안경이라고 하는 건 사실행위는 헌법 21조에서 보호하는 건 아니고 뭐 개인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서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 구별을 하고, 그리고 이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는 그렇다면은 허위사실, 이것저것 딱 부러지게 안경을 안경이라고 하지 않고 안경 아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허위사실이 되는 것이고, 좋다 나쁘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참고로 이해를 하시고 보면, 그러면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그런데 피고인의 답변, 말씀드렸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F 발언 보면은 그거는 어머니가 정신병자로 뭐 판명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김영환 후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58페이지에 보면은 그건 어머니가 때리고 이러이러해서 진단을 받기 의뢰하고 해서 제가 뭐 최종적으로는 권한이 성남시장에 있기 때문에 중단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허위로 봤고, 그 다음에 MBC 토론에서 60페이지에 보면 Y 넘버링 되어 있는 피고인이 말한 게 있죠.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형님 부인, 제 형수,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을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진단은 요청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읽은 이 부분은 제1심 법원도 항소심 법원에서 이건 허위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진단 요청한 서류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 뒷부분 같아요. 근데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절차, 그러니까
이 부분도 허위로 봤는데 이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첫째 먼저 그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에 보면은 요 부분을 그 김영환의 질문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라고 하셨죠? 이런 거에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답변을 하게 되는지 동기를 보면은 이미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친형 강제 입원 또는 친형 강제 입원 시도 5억 등으로 이미 인터넷 또는 신문 방송 등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후보 토론에서도 이러한 의혹 제기가 있을 것으로 이미 예상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전략적 대응 논리로 B와 같이 B, D 발언처럼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 토론회 방송에서 상대 후보 김영환의 의도를 가지고 그냥 뭐 사실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런 질문을 한 의도가 있겠죠. 토론회에서 그냥 입원시키려고 하셨어요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뒤에서 보면은 직권 남용한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권을 남용해서 이번 형님을 시도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었다고 보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답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걸 나왔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고 김영환 역시 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왜 없습니까 이런 거는 사실 가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토론에서 상호 간의 의도를 가지고 가치 판단 질문과 답변이 주고받는 과정인 거죠. 그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김영환도 계속 질문에서 통해서 한번 그걸 보여드리면은 제2 59페이지에 보면 김영환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은 이런 진단서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입원시킨 게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 남용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었고 이 부분은 또 명백해지는 게 그 김영환 당시 후보자가 제1심 법원에 나와서 증인신문한 녹취록에도 본인은 관권을 동원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질문을 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피고인이 그 질문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사실 그런 상대 후보자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설명해 가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의사 표현이다 가치 판단 그러니까 사실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걸 허위사실로 보고 그렇게 간 부분은 재판부가 이 의견 표명과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발언들도 이제 보면 이제 시간상 말씀을 드리면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 설령 그 일부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의견 표명이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의 사실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멈추는데 한 번 더 들어가서 설령 재판부처럼 이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쳤을 때도 사실행위인지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영환 후보의 질문은 직권을 남용해서 형님을 강제 입원시켰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 이 항소심 1심 재판부 또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없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도 사실행위 자체에서도 해당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님들 형제가 진단 요청한 그것도 사실이죠. 증거로서 나오니까 그 이후에 근데 이후에 얘기한 부분도 본인이 최종적으로 이게 말렸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은
예, 이 해당 62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니까 설령 이제 좀 법원처럼 설령 해당 보건소장 등의 거부로 진단 절차 진행이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예, 보건복지부 등 상부 기관에 의뢰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른 진단 절차 진행을 기대하다 더 이상 친형 입원 진단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예, 피고인에게 최종 권한이 있는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답변이 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63페이지에 좀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피고인의 이 발언 방식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더 이게 분명해지는데 사실 이 TV 토론에서 나왔던 발언 중에 이 피고인과 상대 후보자 김영아 이 발언 63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간을 아끼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이동시켰죠? 이 부분이 있는데 이때 피고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 인사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보건소장을 이동시켰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거든요. 그 다음에는 정기 인사였으면 yes예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냥 모순입니다. 그냥 바라보면 사실행위라고만 그냥 직접 보면 그런데 요 부분은 다시 보면은 단순히 보건소장을 이동시킨 사실행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 언급한 보건소장에게 인사불이익을 주었다는 가치 판단이 개입된 질문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발언을 하고 그 이후에 정기 인사였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피고인은 김영환의 답변의 취지가 의도가 말씀하시는 보건소장을 인사불이익을 주어 이동시켰냐는 질문이시죠. 이런 의도하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의 이동은 정기 인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짧은 토론 시간에 이런 압축된 이런 게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 항소심 재판부처럼 판단한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허위사실이에요. 인사 이동을 시켰으니까. 근데 적법하게 인사 이동을 시켰어도 허위라고 얘기했으니까는 허위사실로 처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범죄 사실에 빠졌어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유죄가 됐던 입원시키려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면은 요 부분도 뒤에 이제 64페이지에 한번 보면은 이 보면은 먼저 보면은 계속 보면은 김영환의 질문에 대해서 피고인은 질문의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순서를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예를 든 GH의 그 발언을 보면 짧게 끝났어요. 보건소장 이동시켰죠?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불이익 줘서 한 게 아닙니다. 정기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금 범죄 사실이 된 강제 입원을 시켰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시켰잖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된 그 이후에 계속 해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64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그 부인을 하는데 다시 또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서 뭐였죠? 그 제2 발언에 보면은 김영환이 그 직권 남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제 입원시킨 거죠. 이런 부분이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를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거를 해명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에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 형제들이 진단 요청한 그런 실제 형식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Q 발언 같은 것도 볼까요? 그 내용 넘버링도 보면은 저희 가족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또 계속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죠. 적법 절차 법에 통해서 했다. 그래서 U 발언도 보면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보건소장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서는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 방해가 돼야 되는데 보건소장이 그냥 거부해서 더 이상 절차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에서는 미수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 직권남용을 해서 제가 강제 입원시키려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라는 걸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보면은 이 부분도 어떻게 된 거죠? 먼저 의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는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해명하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앞서 송기춘 교수님 발제에서 드러난 것처럼 어떤 토론에서 방송에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아니라 어떤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데 전체 맥락 하에서는 그냥 허위 사실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 판단을 개입된 거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어서 이건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피고인은 변호사입니다. 법조인의 어떤 그 법정에서라든지 이럴 때 변론을 할 때 어떤 검사나 이런 분이 뭐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부인을 하고 이 부분 이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런 부분의 그 발언의 취지 이런 부분들도 판단했다면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결정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안의 질문 64페이지에 보면 피고인의 답변의 이 법적 성격에 대해서 보면은 범죄 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김영안과 피고인의 발언을 볼 때 김영안의 질문 등은 선거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흠집내기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답변 역시 그와 같은 비방 행위에 대한 단순한 부인의 의미일 뿐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피고인 답변 발언이 벌금 300만 원의 도지사 직박탈의 책임을 져야 할 정도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건 사실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니 진실인을 밝힐 필요 없이 의견 표명,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를 살펴주는 것은 그래도 설령 이게 사실행위라면 하면서 판단을 해보는 건데요. 그 김영안의 질문 보면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당시 당선 가능성 높은 피고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또는 김영안 후보자 자신의 당선 목적으로 해당 질문 및 발언을 이어갔다고 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유하는 후보자로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굳이 엄격히 한번 재판부처럼 따져보자고 하면은 오히려 김영안이 이미 어떤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제기된 의혹 또는 제보 등을 의혹의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직접 그 해명을 요구하는 행위 이러한 의혹이 있는데 이걸 해명하세요 이랬을 경우에는 그냥 상대 후보 간에 오가는 부분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지만은 이것을 넘어서 상대 후보자 김영안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런 제기된 의혹 제보 등을 단정적으로 적시합니다. 이거 권한을 남용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후보 비방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그 방송 토론에서의 어떤 수혜자 당선될 목적으로 낙선을 위해서 당선될 목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공중파 방송 MBC, KBS에 발언한 게 전파성도 크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직박탈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이 KBS나 MBC 방송 토론에서 줄곧 김영안이 공세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도 질문 및 발언을 보면 김영안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를 단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피고인의 거짓말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고인이 터무니없는 말씀이라는 단정적 표현 등을 합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김영안의 직권남용하여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키려 시도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방어적 입장에서 해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김영환의 질문 공세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다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그런데 따라서 이 KBS와 MBC 공중파 방송 토론회를 지켜본 시청자 또는 유권자들이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 공방에 피고인에게 제기된 의혹 공방에 대해서 피고인의 답변 해명 발언을 더 신뢰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걸 보면 선거가 끝나고 해당 제1심 법원과 항소심 재판 결과를 통해서 비로소 피고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행위가 없었다고 밝혀집니다. 이 선거 기간 내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의혹에 있었기 때문에 이 토론에서 피고인이 이익을 봤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영환이 이런 데서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6페이지에 그 선거 운동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에 관하여 우리는 지금 선거의 공정성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이 목적과 수단이 뒤집힌 것처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정말 티끌 하나라도 잘못하면 이거는 직을 날려야 된다. 이렇게 좀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선거의 공정성은 대의제도를 실현하는 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서 선거가 국민의 의사를 대의기관의 구성에 외부급이 반영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의무와 기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를 넘어서 선거의 공정성을 선거의 자유와 함께 선거제도에 대한 입법 형성권을 지도하는 독자적인 헌법적 지침이자 한계로 이해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의 관계에 대한 혼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연구관으로 한 19년 근무하시다 연세대로 가신 손인혁 교수님의 논문에서도 나오는데요. 우리 현재도 우리 대법원도 너무 선거의 공정성에 치중한 나머지 사실 이 목적과 수단이 뒤집힌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이제 우려를 계속 전문가로서 지켜봤던 우려를 또 표명하시고 그 부분을 저도 동의해서 참고로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당해 사건 이번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의 공정성을 우선시하여 방송 토론회에서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나온 답변 중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내용을 허위 사실로 처단해서 직을 박탈하게 되면 그 결과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후보자 선택권 여기서는 도지사를 선택한 거죠. 헌법 제24조에 의한 보장되는 그런 후보자의 선택권마저도 침해되고 종국에는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의 자유는 위축되고 말 것입니다. 토론에서 이런 부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이런 과정에서 나온 일부분에도 허위가 있다. 이래가지고 직을 날려버린다면은 이 부분은 선거 운동 자체도 위축되겠죠. 이 부분도 우려가 되고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은 지금과 같이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면 이 조항 자체에 대한 지금 이 피고인이 대법원에 위헌 제청을 했거든요. 250조 1항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 피고인이 제출한 위헌 제청 를 봤는데 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덧붙이고 싶어갖고 이 부분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보면 67페이지예요. 이 피고인의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숨긴 행위를 허위 사실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정 위헌, 제가 보기에는 한정 위헌이고 또한 방송 토론 중 후보자 스스로 허위 사실을 적재한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 질문 등 공방 속에서 답변의 형태로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그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조항을 박스에 넣어놨는데요. 보면 잠깐 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이나 형제 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측정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조항을 보면은 다른 부분들은 되게 명확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당선되게 할 목적. 근데 사실 토론회에 나와서 이 사건과 유추한다면은 토론회에 나와서 다 당선될 목적으로 또는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다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네, 맞다 치더라도 보면은 되게 구체적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구속 요건에는 후보자 누군지 특정되죠. 배우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그리고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이런 재산, 이 부분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신고사항이에요. 구체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위라는 부분은 되게 모호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소속단체 특정인들 지지 이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객관적으로. 근데 이 행위라는 부분이 생뚱맞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행위를 어떤 부분까지로 봐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위가 헌법에 합치하게 해석돼야 된다면 해석을 이 행위라고 돼 있지만 법원에서도 판단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냐면 이 행위를 제한해야 되는데 이 행위를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되냐면은 통상의 선거와 관련된 행위, 선거 기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행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선거와 관련된 없는 사실 이 피고인과 관련돼서는 직권남용 행사를 해서 형을 입원시켰다는 게 의혹이었거든요. 입원했다, 시켰다 또는 입원시키는 시도를 했다 이 부분이었는데 직권남용이 없어요. 그럼 남는 거 그 적법 절차했다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했다면 남는 거는 그냥 가정사입니다. 이 가정사예요. 가정사에 대해서는 그냥 비난 가능성. 아니 난 사람들의 도덕적인 평가에 따라서 이 부분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이 그거를 평가하고 이거를 직을 날린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이 항소심 재판부는 68페이지에 보면은 피고인의 행위를 통상의 선거와 무관한 수년 전의 가정사 관련 행위까지 보면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해당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입법자 입법 의도를 이건 벗어난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라는 법조인들마저도 이러한 해석을 한다면 선거와 관련되지도 않은 무관한 적법 위법하지도 않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말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처벌을 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동종사건에서 이후로도 이 자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건전한 상식으로 명확성의 원칙이 위반되지 않으면 건전한 상식인으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이게 어떤 행위가 분명하다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인 법조인들마저도 이 행위가 어떤 것인지 선거와 관련된 행위로 제한하지 않고 수년 전의 행위까지도 확대시킨다면 이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이 재판에서의 과잉금지 원칙 심사의 필요성. 사실은 이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자유권을 심사할 때 이게 위헌이다 아닐 때 심사하는 방법이 과잉금지 원칙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례원칙 심사라고 또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헌법재판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 모든 공권력,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은 이러한 과잉금지 원칙 어떤 공권력의 행사가 과잉한 것은 아닌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과잉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판단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령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고인 사건에서는 의견 표명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살필 필요도 없어요. 사실행위인지 아닌지 문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데 설령 이게 사실행위다 하더라도 재판부처럼 일단 과잉금지원칙 심사를 한번 해봤어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68페이지요. 이 공직선거법제의 입법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부터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확보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해서 이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따라서 그 선고 자체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선고의 공정성을 위해서 조그만 허위사실도 이거는 처벌한다. 목적 자체는 정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관계 이런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선택된 수단 뭐였죠? 이 선거에서는 벌금형, 직을 날리는 경기도지사의 직을 날리는 이런 선택된 수단이 비례관계에 있는 것인지 살펴보면 이 수단의 적합성 심사를 할 때는 이 목적 달성을 어느 하나의 수단이기만 하면 됩니다. 수단이 적합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독일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연방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건데 이제 발전시켜 온 건데 우리 헌재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수단의 적합성이 아주 적합한 수단이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하나의 수단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을 박탈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을 선택했어도 그 수단이 적합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금방 마치겠습니다.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해서도 다른 완화된 수단을 선택했는지 봐야 되는데 이 침해의 최소성에서는 선택된 수단이 목적 달성에 다른 완화된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의 득표율이 56%였고 337만 명, 그 이하의 격차도 21% 이렇게 단선이 됐습니다. 이 설령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직권남용을 한 바 없고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 단지 숨겼다는 이유로 직을 날리는 것은 이런 침해의 최소성에도 위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익균형성과 관련해서도 사실 두 가지가 문제되는데 이 공무단위권, 피고인의 공무단위권과 이런 사익과 공직 선거법의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 간의 충돌, 이 법익균형성이라는 것은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간의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또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선거권, 유권자들의 그 경기도 도지사를 선택한 이런 후보자의 선택권이라는 선거권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의 공정성의 공익 간의 충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5만 표 격차를 보인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처는 직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 즉 선거권이라는 공익의 침해가 달성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의 바에 현저히 크고 따라서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유무죄 선고,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과잉금지 원칙 심사를 스스로 해봤다면은 이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됐을까 판단을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해당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재판부는 이 도지사 박탈행위 선고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다 판단을 해본다면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이 구속 요건의 행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야 하는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어느 정도인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무효 또는 취소로 하는 사법부의 선고는 자제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제는 유권자의 의식이 배제된 채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선거의 공정성이 선거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압살 또는 위축시켜서 지켜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사법부도 후보자 상호간 자유로운 선거운동 과정의 일부분인 방송, 토론 등에서 나온 발언 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허위 사실이 아닌 이상 유권자 또는 시청자의 판단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유권자들도 어떤 습관주의라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이 대법원도 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바로 잡아주고 또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해서 위헌성을 제거해야 되고 지금 위헌 제청이 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보내거나 또는 기각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주 중요한 주제의 제도적인 쟁점들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우리 저 이분 오너분께는